어머, 서연주 맞지? 한복을 입고 왔네. 지원이 시선이 연주의 한복을 훑었습니다.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어요. 아직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시골에서는 유행이었나 봐. 연주의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른 지원은 마치 패션쇼에 나온 모델 같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죠. 아, 맞다. 너 지금 뭐 한다고 했지? 지원이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나 한의사. 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의사. 서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했었지만 속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참, 연주야. 너 결혼했다며?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제약회사 운영해. 제약회사? 설마 그 시골 약방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 서울에 있는. 아, 그래? 우리 남편은 TK그룹 회장이야. 알지? 재계순위 10위 안에 드는 그룹. 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도 거들었어요. 나는 강남에 피부과 세계 운영 중이야. 연예인들도 많이 와. 두 사람이 서로의 성공을 자랑하는 동안 연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웨이터가 뜨거운 차를 가져왔어요. 지원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이 손이 미끄러지는 척하며 뜨거운 차가 쏟아졌어요. 뜨거운 액체가 연주의 한복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 지원이 놀란 척 소리쳤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한복 앞섬이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하지만 연주는 참았습니다. 괜찮아. 혹시 변상해줄까? 얼마짜리야? 5만 원? 10만 원? 지원이 지갑을 꺼내며 물었어요. 연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그곳에 있던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이슬에 젖은 약초잎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차가운 물방울이 손끝에 닿자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보고 계시죠? 빈 공기를 향해 속삭인 말이었지만 어디선가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강원도 깊은 산골. 이곳은 연주에게 집이자 일터였고 무엇보다 삶의 전부였습니다. 약초밭은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죠. 지금은 연주가 그 뜻을 이어받아 돌보고 있었어요. 도라지는 아직 어리네. 연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살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드러운 흙이 스르륵 빠져나갔어요. 30년. 그동안 이 흙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일어났어? 준서였습니다. 연주의 남편이자 서울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CEO였죠. 주중에는 서울에서 일하고 주말이면 이곳으로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잠이 안 왔어요. 오늘 구절초 뿌리를 캐야 해서요. 준서가 연주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편한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도와줄까? 괜찮아요. 당신은 좀 더 쉬어요. 하지만 준서는 이미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이 좋았습니다. 화려한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흙냄새 맡으며 함께하는 이 시간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외진 곳까지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부 아저씨는 연주에게 유일한 바깥 소식통이었죠. 저 선생님, 편지 왔어요. 우체부가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연주는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를 여는 순간 연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청운고등학교 제30주년 동창회 초대장.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편지야? 준서가 물었어요. 동창회 초대장이에요. 연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준서는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가고 싶어? 연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초대장을 든 손이 축 늘어졌어요. 순간 18살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연주야, 우리 딸 서울대 의대 합격이라니.
어머니의 환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아버지는 연주를 번쩍 들어올리며 기뻐했죠. 우리 딸이 의사가 되는구나.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연주의 합격을 축하하러 외식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연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옛날 일이에요. 하지만 준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연주는 초대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창회장 한지원.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원. 그 이름을 본 순간 18살의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 연주야. 부모님 일은 정말 안 됐다. 그런데 이제 어떡하니? 대학은? 병원 복도에서 만난 지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위로하는 듯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 맞다. 너랑 나랑 전교 1등, 2등 다투던 사이였지? 이제 나 혼자 서울대 가게 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여보, 준서의 목소리에 연주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아, 미안해요. 잠깐 딴 생각을. 연주는 초대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의원 쪽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환자분이 오셨나 봐요. 연주는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도망치듯 한의원으로 향했죠. 준서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한의원에 들어선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약재 냄새가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벽에는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연주야, 상처는 숨기면 곪는 법이란다. 때로는 마주해야 치유될 수 있어.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연주를 꼭 안아주셨죠. 내가 의사가 되지 못한 건 운명이야. 하지만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연주는 흰 가운을 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30년간 이곳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한의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죠.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아이의 팔에는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연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일이었고 자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머니 속 초대장이 계속 마음을 무겁게 눌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준서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연주는 약초 창고를 정리했어요. 그곳에는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공책들이 있었습니다. 비건. 먼지 쌓인 공책을 펼치자 할머니의 손글씨가 보였어요. 천년초 재배일지. 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약초는 할머니가 평생 연구한 특별한 식물이었죠.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희귀한 약초였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남기셨구나. 페이지를 넘기며 연주는 감탄했습니다. 온도, 습도, 토양 상태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밥 먹어. 준서의 목소리에 연주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식탁에는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준서의 요리 실력은 날로 늘고 있었죠. 맛있겠다. 동창회 얘기 더 해볼까?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주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어요. 사실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싫기도 해요. 왜?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지만 연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날 어떻게 볼까 무서워요. 서울대 의대 합격했던 애가 시골에서 약초나 캐고 있다고 비웃을 것 같아요. 준서가 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한의사야. 그 누구도 당신을 비웃을 자격은 없어. 연주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지원이가 제일 무서워요. 한지원 동창회장? 예. 우리는 늘
라이벌이었어요. 전교 1등, 2등을 다퉜죠. 근데 제가 대학을 포기하니까 그 애가 보인 표정이 연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정인 척하면서도 은근히 기뻐하는 게 보였어요. 제 불행이 자기 성공의 디딤돌이 된 것처럼요. 준서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의 당신이 중요한 거야. 연주는 남편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렇게 아플까요? 어쩌면 할머니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 상처는 마주해야 치유된다고. 연주는 베개 밑에 둔 초대장을 꺼냈어요. 달빛에 비친 글씨들이 선명했습니다. 날짜는 다음 달. 장소는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이었어요. 가야 하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준서가 돌아 누웠어요. 못 자. 깨웠어요? 괜찮아. 같이 가줄까? 동창회에. 연주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봤어요. 정말요? 당연하지. 내 아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준서의 말에 연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과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연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깊은 산속의 밤은 고요하고도 쓸쓸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살고 있죠?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연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약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고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장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앞에 선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손에는 작은 전통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만든 약차가 담겨 있었죠. 동창들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한 것이었어요. 괜찮아? 옆에 선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그녀의 진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은은한 연보라색 전통 한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 중 가장 아끼는 옷이었죠. 예뻐요. 정말로. 준서의 말에도 연주는 불안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어요. 대리석 바닥에는 연주의 고무신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청운고 30주년 동창회. 커다란 현수막이 보였어요. 연주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액세서리와 명품 가방들이 눈에 띄었죠. 연주가 들어서는 순간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 사람, 서연주 맞지? 한복을 입고 왔네? 시골에서 산다더니 정말인가 봐. 연주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보자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나, 서연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주가 돌아보니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이었어요. 온몸에 명품을 두른 지원은 마치 패션쇼에 나온 모델 같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죠.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지원의 시선이 연주의 한복을 훑었습니다.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갔어요. 아직도 그런 옷을 입고 다니니? 시골에서는 유행이 있나 봐. 연주의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전통이 좋아서
아, 맞다. 너 지금 뭐 한다고 했지? 약초 캐는 일? 지원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연주가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한지원, 여기 있었네. 진한 화장을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민서영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서연주. 서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이 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죠. 와, 정말 시골 무당 같아. 요즘도 이런 옷 파는 데가 있어? 나는 한의사야. 연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한의사? 그게 의사야? 사이비 의학 아니야? 순간 연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한의학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5,000년 전 미신이지 뭐. 서영이 연주의 말을 잘랐어요. 그때 또 한 명이 합류했습니다. 좋은 비였어요. 어머나, 이 옷 좀 봐. 은비가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옷이네. 혹시 문화재 아니야? 세 사람이 깔깔 웃었어요.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 이 옷이 자랑스러워.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속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자랑스럽다고? 어머, 귀엽다. 지원이 연주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뭐 시골에서는 그게 최선이겠지. 세탁소도 제대로 없을 테니까. 연주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자, 우리 테이블로 가자. 특별석이야. 지원이 앞장섰습니다. 연주는 준서와 함께 뒤따라갔어요. 테이블에 앉자. 지원이 샴페인을 들었습니다. 자, 건배. 우리의 찬란한 30년을 위해.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연주는 조용히 물잔을 들었습니다. 참, 연주야. 너 결혼했다며?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지원이 준서를 힐끔 봤어요. 제약회사를 운영해. 연주가 대답하자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약회사, 설마 그 시골 약방 말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서울에 있는. 아, 그래? 그럼 주말 부부구나. 힘들겠다. 지원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남편은 TK그룹 회장이야. 알지? 재계 순위 10위 안에 드는 그룹. 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도 거들었어요. 나는 강남의 피부과 세계 운영 중이야. 연예인들도 많이 와. 은비까지 나섰습니다. 난 남편이 판사야. 곧 부장판사 승진 예정이래. 세 사람이 서로의 성공을 자랑하는 동안 연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연주야, 너는 왜 한복을 입고 온 거야? 은비가 물었습니다. 동창회 드레스 코드도 모르니? 아, 맞다. 시골에는 드레스 가게가 없겠구나. 또다시 웃음이 터졌어요. 연주는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이거 직접 만든 약차야. 다들 하나씩 먹어. 작은 약차 봉지들이 나왔어요. 지원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나무씨 파트인데? 구기자와 오미자를 블렌딩한 거야. 피로 회복에 좋아. 연주가 설명했지만 세 사람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서영이 약차 봉지를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나았겠다. 연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웨이터가 뜨거운 차를 가져왔어요. 지원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연주가 가져온 거니까 한번 마셔볼까? 지원이 일어서며 연주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앗! 지원의 손이 미끄러지는 척하며 뜨거운 차가 쏟아졌어요. 뜨거운 액체가 연주의 한복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미안. 지원이 놀란 척 소리쳤지만 그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런데 시골에는 세탁소도 없겠지? 어떡하니? 연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복 앞섭이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뜨거운 것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연주는 참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복을 털었죠. 괜찮아. 정말? 다행이다. 혹시 변상해 줄까? 얼마짜리야? 5만 원? 10만 원? 지원이 지갑을 꺼내며 물었어요. 그 순간 연주의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 옷은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야. 할머니의 유품이거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럼 더 조심했어야지. 그런 소중한 걸 왜 여기 입고 와? 연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할게. 연주가 돌아서려는 순간 준서가 일어났어요. 여보, 같이 가. 두 사람이 떠나려 하자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시골 것은 어쩔 수 없나 봐. 예의도 모르고 불쌍해. 정말로. 연주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연주는 거울을 봤어요. 얼룩진 한복과 빨갛게 상기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왜 이렇게까지? 흐느끼는 소리가 화장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서였습니다. 여보.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연주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바보 같아서.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준서의 품에서 연주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연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가요.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이 화장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동창 중 한 명이었습니다. 연주야. 아까는 미안했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들 너무했어. 특히 지원이가. 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멋있어. 한복도 예쁘고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에 연주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을 나온 연주는 밤 공기를 깊게 들이쉬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뜨거웠던 얼굴을 식혀줬습니다. 후회해? 준서가 물었어요. 연주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알았어요. 뭘? 내가 왜 아팠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는 걸요. 연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너머 산 속에는 별이 가득하다는 걸. 그리고 그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걸요. 가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연주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마치 폭풍을 견딘 나무처럼. 산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다시 평소의 일상을 되찾았어요. 새벽마다 약초밭을 돌보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하루하루였죠. 하지만 가끔씩 동창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쓰렸어요. 잊자. 다 지난 일이야. 연주는 고개를 저으며 약초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비밀 저장고였죠. 무거운 나무 문을 열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약초가 자라고 있었어요. 천년초, 전설 속에만 존재한다는 희귀한 약초였습니다. 하지만 연주의 할머니는 50년 전 깊은 산에서 이 약초를 발견했죠. 할머니, 오늘도 잘 자라고 있어요. 연주는 조심스럽게 잎사귀를 만졌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잎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생생했어요. 할머니의 일지를 펼쳤습니다. 천년초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자란다. 온도는 18도, 습도는 65%를 유지해야 한다. 햇빛은 하루 4시간만.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할머니의 정성을 보여줬어요. 연주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17.5도. 조금 올려야겠네. 작은 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어요. 여보, 지금 당장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준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흥분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해요. 우리 회사에서 3년째 개발 중인 신약이 있어. 암 치료제인데. 준서가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어요. 연구팀이 마침내 핵심 성분을 찾았어. 그런데 그게 뭔데요? 연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천년초야. 당신이 키우는 그 천년초. 순간 연주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어떻게 그걸? 연구팀이 우연히 고문원에서 발견했대. 천년초가 암세포를 억제하는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연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 천년초는 이미 멸종됐다고 알려져 있거든. 준서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 창고에서 본 그 약초, 혹시 그게 천년초 아니야? 연주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전화 너머로 준서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진짜 천년초를 키우고 있었어? 할머니가 50년 동안 비밀로 지켜오신 거예요. 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연구팀을 데리고 갈게. 괜찮지? 연주는 천년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이 약초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네, 괜찮아요. 다음 날 아침 검은 승용차 3대가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연주는 한의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주 한의사님. 저는 김철수 연구소장입니다. 중년의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연주가 창고로 안내하자 연구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비밀 저장고의 문이 열리는 순간, 오 마이 갓. 젊은 연구원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정말 천년초입니다. 살아있는 천년초라니. 연구원들이 흥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김 소장이 연주에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만드셨습니까? 온도와 습도가 완벽해요. 연주는 할머니의 일지를 보여줬습니다. 할머니께서
50년간 연구하신 결과예요. 일지를 본 김 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학계에 보고해야 할 수준의 연구입니다. 박사님도 학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저 한의사일 뿐이에요. 연주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학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 것 자체가 놀라운 업적입니다. 한 연구원이 천년초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소리쳤어요. 세포 구조가 놀랍습니다. 일반 약초의 10배 이상 활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연주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 한의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김 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와 함께 연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연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환자들이 있고 약초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필요한 장비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준서가 연주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좋은 기회야. 연주는 천년초를 바라봤습니다.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마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죠. 좋아요.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한 호성을 질렀어요. 그날 오후 연구팀은 천년초 샘플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연주가 직접 방법을 알려줬어요. 잎은 이렇게 45도 각도로 잘라야 해요. 그래야 다시 자라날 수 있거든요. 연구원들은 연주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메모했습니다. 뿌리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천년초는 뿌리가 다치면 죽어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그의 눈은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연구팀이 떠난 후 연주와 준서는 마당에 앉았어요. 신기하다. 당신이 이런 보물을 숨기고 있었다니.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그저 때를 기다렸을 뿐이죠. 연주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현명한 분이셨네. 준서가 연주의 어깨를 감쌌어요. 2달 후에 신약 발표회가 있어. 당신도 꼭 와줘. 저요? 왜요? 당신이 주인공이니까. 천년초가 없었다면 이 신약도 없었을 거야. 연주의 뺨이 붉어졌어요. 전 그런 자리에 동창회와는 달라. 이번엔 당신이 진짜 주인공이 될 거야. 준서의 말에 연주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밤 연주는 할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할머니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연주는 서랍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였죠. 사랑하는 연주에게. 천년초는 우리 가문의 비밀이자 보물이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약초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가꾸는 내 마음이란다. 언젠가 세상이 천년초의 가치를 알게 될 때 당당하게 나서렴. 넌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편지를 읽는 연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어요. 천년초 잎사귀들이 살랑살랑 춤을 췄습니다. 마치 축하하는 것처럼.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2달 후에 발표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는 법이니까요. 연주는 창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천년초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와의 약속이었고 이제는 세상과의 약속이 되었으니까요. 서울 코엑스 그랜드 볼룸. 연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백 명의 의료계 인사들이 모인다는 신약 발표회장이었어요. 긴장돼? 준서가 연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요. 사실은 많이 떨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어 목소리까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연주는 남색 정장을 입었어요. 준서가 선물한 것이었죠. 당신은 오늘 주인공이니까 가장 멋진 모습이어야 해.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사들, 약사들, 언론인들. 모두가 오늘 발표될 신약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저기 VIP석으로 가요. 준서가 연주를 안내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 저 사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주가 돌아보니 한지원이 서 있었어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주, 여기 왜? 옆에는 민서영과 조은비도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아, 우리 아들이 여기 연구원이거든. 지원이 재빨리 말했어요. 그래서 VIP 초대를 받았어. 너는? 연주가 대답하기 전에 준서가 나섰습니다. 제 아내는 오늘 행사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특별 게스트? 서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약초 전시라도 하는 거야? 세 사람이 키득거렸습니다. 연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발표회장에 들어가자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이 보였습니다. 혁신, 신약 발표회, 암 정복의 새로운 희망. 연주는 맨 앞줄 VIP석에 앉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원 일행은 몇 줄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시골 한의사가 왜 VIP석에? 조명이 어두워지고 발표회가 시작됐습니다. 준서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그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팜 제약 대표 강준서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오늘 저희가 발표할 신약은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인 약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와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우리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천연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핵심 성분은 바로 준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천년초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어요. 천년초, 그게 실존하는 약초였어? 멸종된 줄 알았는데 준서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네,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연주의 약초밭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은 존재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50년간 천년초를 지켜온 분이 계셨습니다. 연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연주 한의사님입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연주를 비췄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연주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연주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뒤쪽에서 지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게 보였어요. 준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 한의사님은 30년간 전통 한의학을 연구하며 천년초를 재배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노력과 지식이 없었다면 이 신약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겁니다. 스크린에 연주의 연구 자료가 나타났어요. 빼곡히 적힌 관찰 일지와 데이터들이었죠. 특히 놀라운 것은 서 한의사님께서는 현대 과학도 밝혀내지 못한 천년초의 최적 재배 조건을 이미 완벽하게 구현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어요. 그때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연주는 깜짝 놀랐어요. 한도현이었습니다. 지원의 아들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K-팜 제약 연구팀의 한도현입니다. 도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주 선생님은 단순한 약초 공급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우리 연구팀의 진정한 멘토이자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뒤쪽에서 지원이 의자를 움켜쥐는 게 보였어요. 도현이 계속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데이터와 지식은 현대학 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배우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어요. 연주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었다니. 발표가 계속되는 동안 연주는 가끔 뒤를 돌아봤어요. 지원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서영과 은비도 충격에 빠진 듯했죠. 휴식 시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연주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의학의 자부심이십니다. 혹시 강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주는 정신없이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연주의 팔을 잡았어요. 민서영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서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서영이 말을 꺼내기 힘들어했어요. 작년에 내 딸이 심한 아토피로 고생했어. 어떤 치료도 듣지 않아서. 연주는 놀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한의원을 추천해줬어.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준 약 덕분에 우리 딸이 나았어. 완전히. 연주는 이제 기억났습니다. 가명으로 찾아왔던 환자였어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주는 서영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아이가 나았다니 기뻐. 서영은 울먹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정말 좋은 의사야. 두 사람이 발표회장으로 돌아오니 2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무대 위 스크린에는 천년초로 만든 신약의 임상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결과입니다. 말기 암 환자의 센트에서 종양이 축소되었습니다. 청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준서가 다시 연주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주 한의사님과 그분의 스승이신 고 김춘자 여사님의 평생에 걸친 연구 덕분입니다. 스크린에 할머니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연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저 자리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연주는 VIP 대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한지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연주야. 지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주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지원이 흐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었어. 너의 불행을 기뻐했었어. 내 성공에 디딤돌로 여겼었어. 연주는 지원을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야.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정말 미안해. 지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주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30년 만에 화해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그가 연주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모두가 당신의 진가를 알게 됐어요. 연주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보셨죠? 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연주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오늘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연주는 다시 산속 한의원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끊이지 않았죠. 선생님, 또 기자분들이 오셨어요. 연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환자분들이 먼저예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낯익은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한지원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들 도연이 함께였죠. 연주는 두 사람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어서 와. 지원의 얼굴은 일주일 전과 달랐어요. 화려한 화장 대신 수수한 맨얼굴이었고 명품 대신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연주야,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지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세 사람은 약초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름답네. 지원이 감탄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부러워. 연주는 놀란 눈으로 지원을 봤어요. 부럽다고? 응. 진짜로. 지원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난 30년 동안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았어. 명품, 돈, 지위, 그런 것들만 쫓았지. 그녀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하지만 넌 달랐어.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해왔잖아. 연주는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나 자기 길이 있는 거야. 그때 도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선생님.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연주가 놀라 도연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제자로 받아주세요. 한의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훌륭한 연구원인데 그래서 더 배우고 싶어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을 함께 아는 진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연주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좋아요. 함께 공부해요. 도연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연주는 두 사람을 천년초 온실로 안내했어요. 와, 도연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직접 보니 더 놀랍네요. 연주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까만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원이 물었어요. 천년초 씨앗이야. 연주가 씨앗 몇 개를 지원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이걸 나한테 함께 키워보자. 쉽지 않겠지만 정성을 들이면 잘 자랄 거야. 지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물론이지. 우리 이제 친구잖아. 그 말에 지원은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연주가 지원을 안아줬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화해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연주의 한의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주 전통의학 연구센터.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작은 한의원이 연구소와 교육시설을 갖춘 큰 센터로 발전한 것이었죠. 선생님, 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연주는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20명의 젊은 의대생과 한의대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초 재배의 기초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연주는 학생들을 약초밭으로 데려갔어요. 자, 직접 만져보세요. 약초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약초를 만졌습니다. 그 중에는 도연도 있었어요. 그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있었죠. 선생님, 이 약초 향이 참 좋네요. 한 학생이 말했어요. 그래요. 약초는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인내심, 정성,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요. 저녁이 되어 학생들이 돌아간 후 연주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키우는 천년초 화분이 놓여 있었죠. 잘 자라고 있네. 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연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도 대단해. 이렇게 큰 센터를 만들다니.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도와줬어요. 연주는 석양을 바라봤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었어요. 연주야, 새싹이 났어. 천년초 새싹이.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내가 준 씨앗 덕분이야. 전화를 끄는 연주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씨앗은 그렇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천년초뿐만 아니라 화해와 용서 그리고 희망의 씨앗이요. 다음 날 아침, 선생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도연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약초밭으로 갔습니다. 도연 씨, 약초를 돌보는 건 사람을 돌보는 것과 같아요.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약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연주가 천년초를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자연과 사람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죠.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의사가 되지 못한 것을요. 연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전 제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해요. 멀리서 학생들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밝은 얼굴로 학생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와요. 오늘도 많은 걸 배울 거예요. 약초밭에 젊은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팀장이 들고 있던 커피가 서진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죠. 고졸 주제에 뭘 한다고 까불어?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서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커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신입이면 신입답게 네 위치를 지켜. 팀장이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서진이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분노였죠. 평범하게 살기로 했잖아. 그때 서진은 오래된 흉터가 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진을 괴롭히면서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팀장과 707 특수부대 출신이지만 정체를 숨기는 주인공 서진에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켜봐 주세요. 그 전에 아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10년이었죠.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보낸 시간이요. 저녁 식장에서 받은 표창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의 질감을 더듬으며 서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강 상사님, 정말 전역하시는 거예요? 후임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평범하게, 그 단어가 입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산악 행군도 실탄 사격 훈련도 고공 강화도 없는 일상. 그저 보통 사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는 삶이요. 서진은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빛, 단단한 턱선. 아직은 군인의 모습이 남아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진 물류본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투를 앞둔 긴장감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떨림이었죠. 면접 대기실에는 젊은 구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명문대 졸업장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방송통신대 졸업장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다음, 강서진 씨. 면접실로 들어가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중년 남성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어요. 학력이 방통대네요. 그것도 고졸로 시작해서. 네, 군복무 중에 공부했습니다. 아, 군대만 갔다 왔네요. 오른쪽 면접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간 서진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10년간 나라를 지킨 시간이 군대만이라는 단어로 축소되는 느낌이었죠. 특별한 자격증이나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됐습니다. 결과는 연락드리죠. 면접은 10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에 못이 박힌 듯한 통증이 느껴졌죠. 특수부대 훈련 때 생긴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놀랍게도 합격 통보가 왔어요. 첫 출근 날 아침이었습니다. 폭발물 해체할 때보다 더 긴장됐습니다. 한진물류 창고는 거대했어요. 천장까지 높이 쌓인 화물들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죠. 입구에서 한 남자가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입이지? 나는 박준혁 팀장이야. 박준혁은 30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번들거리는 머리를 뒤로 넘기며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시선이 서류에서 멈췄죠. 고졸이라 말끝에 비웃음이 묻어났습니다. 서진의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가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머리보다 몸이 중요하니까. 박준혁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땀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어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얘들아, 신입이다. 박준혁의 외침에 몇몇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부분은 관심 없다는 듯 일을 계속했어요. 한 명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죠. 어서 와요. 나는 오민수예요. 같이 잘 지내봐요. 민수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서진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서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군대 갔다 왔다며? 어디 나왔어? 그냥 육군이요. 서진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707 특수부대라고 말할 필요는 없었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으니까요. 첫 업무는 단순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바닥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죠. 박준혁은 서진에게 가장 힘든 일만 골라서 시켰어요. 야, 신입, 저기 50kg짜리 박스들 전부 3층으로 올려. 다른 직원들은 지게차를 썼지만 서진에게는 손으로 나르라고 했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박스를 들었어요. 특수부대 시절에는 이보다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올랐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3355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서진은 구석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어요. 민수가 다가와 옆에 앉았죠. 힘들지? 박 팀장이 원래 신입한테 심해. 괜찮아요. 참아. 여기선 그게 살아남는 법이야. 민수의 말에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는데 이곳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니요. 오후가 되자 박준혁이 또 불렀습니다. 야, 커피 좀 타와. 설탕 2스푼, 프림은 많이. 서진이 커피를 타오자 박준혁은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커피야? 다시 타와. 세 번째 커피를 타올 때쯤 서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류탄 핀을 뽑던 이 손이 지금은 커피를 타고 있었죠. 가슴 한편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서진은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맞춰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장부의 수량과 실제 물량이 맞지 않았죠. 이상한데 작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양의 물품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서진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죠.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관찰력이 발동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아, 재고 확인하는데 숫자가 좀. 신입 주제에 뭘 안다고 참견이야? 박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여기서 내 자리가 어딘지. 박준혁이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았죠. 뜨거운 커피가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군대에서 머리가 굳었나? 숫자도 못 세? 주변 직원들이 키득거렸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서진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커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고졸 주제에 뭘 안다고. 박준혁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뜨거운 분노를 식혀주었죠. 거울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어요. 분노였죠. 주먹을 꽉 쥐니 손바닥에 오래된 흉터가 도드라졌습니다. 참아. 평범하게 살기로 했잖아.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707에서 배운 호흡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민수가 서 있었죠. 괜찮아? 민수가 수건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박 팀장이 너무했어. 하지만 참아. 여기선 그게 살아남는 법이야. 민수의 눈에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았어요. 퇴근길 서진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707 훈련소에서 보던 노을과 같은 색이었죠.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부대원이었던 김민재의 메시지였어요. 서진아, 잘 지내? 민간인 생활은 어때?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잘 지내. 평범하게 살고 있어.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서진은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어요. 커피 냄새가 아직도 머리카락에서 났죠. 내일은 더 잘 참아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지만 곧 폭발할 것 같은 무언가가요.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다가 다시 누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출동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둠 속에서 서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707 특수부대원의 본능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하루는 이제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났어요. 아침 8시 출근하자마자 박준혁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야, 커피. 단 2글자였습니다. 이름도 아니었어요. 서진은 묵묵히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설탕 2스푼, 프림은 많이. 이제는 외울 정도였죠. 다른 직원들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신입, 나도 커피 하나. 아메리카노로. 나는 믹스커피. 한 번에 10잔씩 타는 날도 있었습니다. 서진의 손은 항상 커피 냄새가 났어요. 특수부대 시절 하양 냄새가 배었던 것처럼요. 점심시간 서진은 늘 그랬듯 구석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함께 외식을 나갔지만 서진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아니, 일부러 빼놓은 거겠죠. 야, 신입. 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오후에 2층 창고 정리해. 혼자서. 2층 창고는 축구장만한 크기였습니다. 보통 5명이 함께 정리하는 곳이었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만 잘하네. 고졸치고는. 박준혁이 어깨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손바닥에 흉터가 욱신거렸죠. 오후 2시 서진은 2층 창고로 올라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어요. 수백 개의 박스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한숨이 나왔지만 서진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옮기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몇몇 박스의 봉인이 뜯어져 있었어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라벨에는 전자제품 20개라고 적혀 있었죠. 이상한데 다른 박스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10개 중 3개가 비어 있었어요. 서진은 재고 장부를 찾아 대조해 봤죠. 장부에는 모두 재고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서진의 관찰력이 예리해졌죠. 707 시절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박스 옆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먼지 위에 선명하게 찍힌 구두 자국이었죠. 크기와 모양으로 봐서 박준혁의 것 같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은 놀라지 않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최상민 부장이 서 있었죠.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창고 정리 중입니다. 장부는 왜 봐? 최 부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리하면서 재고 확인도 하려고요. 신입이 건방지게 그냥 시킨 일이나 해. 최 부장이 장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죠. 최 부장이 가고 난 뒤 서진은 휴대폰으로 빈 박스들을 찍어뒀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지만 서진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어요. 절반도 정리하지 못했죠. 그때 민수가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 도와줄게. 괜찮아요. 거의 끝났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민수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봤죠. 박 팀장이 너무해.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야. 익숙해요.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물병을 건넸어요. 그래도 물은 마셔. 얼굴이 새빨개졌어. 서진이 물을 마시는 사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한 일이 많아. 재고가 안 맞는 것도 그렇고. 서진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물었죠. 무슨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조심해. 민수는 그 말을 끝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민수도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밤 9시가 되어서야 서진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죠. 창문 너머로 박준혁과 최 부장이 보였습니다. 둘이 서류를 놓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입 모양을 읽어보니 내일, 트럭, 새벽 같은 단어가 보였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독순술이었죠. 뭔가 수상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머릿속으로 퍼즐 조각을 맞춰봤죠. 빈 박스, 재고 차이, 박준혁과 최 부장의 수상한 행동. 내일 새벽에 뭔가 일어날 거야.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것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부러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창고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큰 트럭이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벌써 왔네? 박준혁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서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그래? 그럼 커피나 타와. 평소와 다름없는 명령이었지만 박준혁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서진을 의심하는 것 같았죠. 커피를 타면서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위험했죠. 신중해야 했습니다. 야, 뭐해? 커피가 넘치잖아. 박준혁의 고함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어요. 커피가 잔 밖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죠. 서진은 얼른 닦으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 좀 차려. 군대에서 머리가 완전히 굳었구만. 박준혁이 커피잔을 낚아채며 소리쳤어요. 뜨거운 커피가 서진의 손에 튀었지만
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점심시간, 서진은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 근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찢어진 송장이었죠. 조각을 맞춰보니 어제 없어진 전자제품의 출고 전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받는 곳이 실제 거래처가 아니었죠. 서진은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박준혁과 최 부장이 회사 물건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박준혁이 또 서진을 불렀어요. 야, 저기 뒤쪽 창고도 정리해. 오늘 안에. 뒤쪽 창고는 더 컸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 괴롭힘 수준인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돕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묵묵히 창고로 향했어요. 그때 민수가 따라왔죠. 나도 도울게. 민수 씨는 다른 일이 있잖아요. 괜찮아. 이건 정말 너무해. 둘이서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너무 튀지 마. 여기서 오래 버티려면 눈치가 필요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위험한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민수의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그도 뭔가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녁 7시, 서진은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죠.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혁과 다른 직원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신입 녀석, 너무 눈치가 빨라. 조심해야겠어. 그냥 잘라버리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지켜봐. 서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화장실을 나온 서진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 비리를 밝혀내고 말겠어. 퇴근 시간, 서진은 회사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진물류 간판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물류회사였지만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했죠. 집으로 가는 길,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어요. 이번엔 참지 않을 거였습니다. 707 특수부대원의 긍지가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서진은 믿었으니까요. 야간 근무였습니다. 한진물류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어요. 밤에도 화물이 들어오고 나갔죠. 서진은 이번 주 야간 근무 담당이었습니다. 물론 신입이니까 가장 힘든 시간대를 맡은 거였어요. 새벽 1시, 창고는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서진은 재고 점검을 하며 창고를 돌아다녔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일반인이라면 놓쳤을 소리였죠. 하지만 서진의 귀는 달랐습니다. 707에서 훈련받은 청각은 바람 소리와 발자국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뒤쪽 출입구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죽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죠. 벽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죠. 모퉁이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새벽 3시 전에 끝내야 해. 박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서진은 숨을 죽이고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최상민 부장과 박준혁, 그리고 모르는 남자 둘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회사 로고가 찍힌 상자들이었죠. 하지만 정식 출고 절차를 밟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좀 많네? 최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박준혁이 씩 웃었죠. 뭐, 신입이 열심히 정리해주니까 빼돌리기 쉬워졌어. 서진의 가슴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자신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죠. 조용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무음 모드로 전환하고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호흡을 가다듬었죠. 저쪽 CCTV는? 걱정 마. 오늘도 고장이야. 그들이 웃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서진은 최대한 많은 것을 담으려고 각도를 조절했죠. 트럭 번호판, 상자의 개수, 그들의 얼굴까지. 10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최 부장과 박준혁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서진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현장으로 다가갔어요. 바닥에 송장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주었어요. 긴급 출고라고 적혀 있었지만 도장이 없었죠. 위조 서류였습니다. 서진은 사무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최 부장과 박준혁이 뭔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거였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재고 점검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 3시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서진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박준혁이 나타났어요. 수고했어. 별일 없었지? 평소와 다른 친절한 말투였습니다. 서진은 의심받지 않으려고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조용했어요. 그래? 잘했어. 박준혁이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서진은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창고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혹시 야간에 이상한 일 본 적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담배를 꺼내 피우더니 멀리 하늘을 바라봤어요. 사실 나도 알아. 석 달 전에 우연히 봤거든. 그런데 왜 신고했어? 회사에.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 민수의 눈에 씁쓸함이 어렸어요. 조사한다더니 아무 일도 없었대. 오히려 내가 경고를 받았어.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서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윗선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가족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민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서진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죠. 그날 저녁 서진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운송업체 기사들과 친해지기로 한 거였죠. 담배를 사서
휴게실로 갔습니다. 아, 신입 직원이시죠? 담배 한 대 하실래요? 운송 기사 한 명이 반갑게 맞았어요. 서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죠. 밤에도 일이 많으시네요.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요즘은 이상해요. 뭐가요? 기사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새벽에 가끔 정식 서류 없이 물건을 실어 가라고 하거든요. 돈은 더 주니까 하긴 하는데. 빙고였습니다. 서진은 관심 없는 척하며 더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어느 업체 트럭을 쓰는지,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 며칠 동안 서진은 조용히 정보를 모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서류 조각, 운송 기사들의 증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15일과 30일 새벽, 정기적으로 물건이 빠져나갔습니다. 주로 전자제품과 고가의 수입품이었죠. 서류상으로는 불량품 폐기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으로 팔려나갔어요. 서진은 수첩에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물량, 관련자들. 707에서 배운 정보 수집 기술이 빛을 발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 서진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어요. 박준혁의 책상에 놓인 수첩이었죠.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515-300, 530-450점. 금액인 것 같았어요. 단위는 10,000원이겠죠. 월 750만 원. 1년이면 9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받는 뒷돈이었어요. 뭐 해? 갑자기 뒤에서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돌아섰어요. 커피 가지러 왔는데 컵이 없어서요. 그래? 빨리 가져와. 박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태연하게 커피를 타러 갔죠.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동영상, 사진, 메모. 이 정도면 충분할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장부나 계좌 내역 같은 것이요. 서진은 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민재, 지금은 경찰이 된 707 동기였죠. 민재야, 나 서진이야. 오, 서진이, 잘 지내? 민간인 생활은 어때? 그게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목소리를 들은 민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심각한 거야? 만나서 얘기하자. 시간 될 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정의의 빛은 반드시 빛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불안함도 있었어요. 박준혁과 최 부장이 눈치챈다면, 회사 전체가 적이 된다면.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흉터가 또 욱신거렸어요. 그래도 해야 해. 이게 내가 할 일이야. 707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아니었어요. 한 명의 평범한 직원으로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었죠. 서진은 수첩을 꺼내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 평범한 삶을 원했지만 불의 앞에서 눈 감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진이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다른 직원들이 수근거리며 서진을 쳐다봤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야, 신입. 박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눈빛이었죠. 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네, 팀장님. 너 요즘 뭐 하고 다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 그냥? 박준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의 눈동자가 뱀처럼 가늘어졌죠. 운송 기사들하고 친하더라. 뭐 물어보던데. 누군가 일러 바친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담배 나눠 피며 친해지려고 했습니다. 일 배우려고요. 일 배우려고? 재고 숫자나 제대로 세. 박준혁이 서류 뭉치를 서진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다른 직원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서진은 묵묵히 서류를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박준혁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서진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시선이 있었죠. 화장실을 갈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또 야간 근무였어요. 밤 10시쯤 창고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인가 싶었는데 밖에 가로등은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전기를 끈 거였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 3명. 서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어둠에 눈을 적응시켰죠. 707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디 있나? 박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죠. 서진은 상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있네. 누군가 서진을 발견했어요. 순식간에 3명이 둘러쌌죠. 박준혁과 모르는 남자 둘이었습니다. 신입, 우리 얘기 좀 하자. 박준혁이 씩 웃었어요. 손전등을 서진의 얼굴에 비췄죠. 눈이 부셨지만 서진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너 우리 감시하고 다니지? 남자 하나가 서진의 어깨를 밀었어요. 서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연기였습니다. 상대의 힘을 가늠하는 거였어요. 오해예요. 전 그냥 닥쳐. 박준혁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진은 쉽게 피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맞았어요. 입술이 터지며 피가 났죠. 말 좀 들어야겠네. 남자들이 서진을 벽으로 몰았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서진은 적당히 맞고 적당히 맞았죠. 너무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너무 강해 보여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칼을 꺼냈어요. 겁 좀 줘볼까? 순간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칼은 달랐어요. 자칫하면 정말 다칠 수 있었죠. 남자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서진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어요. 손목을 잡고 비틀자 칼이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죠. 남자가 신음하며 쓰러졌어요.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뭐야? 다른 남자가 당황해서 주춤했어요. 서진은 재빨리 쓰러진 척했습니다. 배를 잡고 신음했죠. 아파요. 연기였지만 진짜처럼 보였어요. 박준혁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죠. 운이 좋았네. 하지만 다음엔. 그때 밖에서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불 왜 꺼놨어? 남자들이 급히 사라졌어요.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입가에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서진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구석 자리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죠. 서진아, 김민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옆에는 이준호가 있었죠. 둘 다 707 동기들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재가 서진의 상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죠. 일 좀 있었어. 일? 무슨 일? 서진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횡령, 협박, 폭행까지. 민재와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자식들이. 민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이 된 후로도 정의감은 여전했어요. 준호가 침착하게 물었죠. 증거는? 서진이 USB를 꺼냈어요. 동영상, 사진,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죠.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호가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답게 꼼꼼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충분해. 근데 더 필요해. 장부나 계좌 내역 같은 거. 그건 사무실에 있을 거야. 금고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707 출신에게 금고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죠. 하지만 위험해.
이미 의심받고 있어. 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죠. 위험한 일이 한두 번이야? 셋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서진이 내부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민재와 준호가 공식 수사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15일이 디데이야. 그날 대규모 반출이 있을 거야. 알았어. 그날 우리도 준비할게. 카페를 나오며 민재가 서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조심해. 넌 이제 민간인이야. 알아. 하지만 정의는 지켜야지. 세 사람이 주먹을 맞댔습니다. 707의 구호를 외치진 않았지만 마음은 하나였어요. 그날 밤 서진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야근한다고 하고 들어갔죠.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금고는 최 부장 방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금고는 디지털 잠금 장치였지만 707에서 배운 기술로 5분 만에 열렸죠. 안에는 현금과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충격적이었어요. 3년간 빼돌린 금액이 20억이 넘었죠. 가짜 거래처, 허위 계약서, 리베이트 계좌까지. 서진은 재빨리 사진을 찍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복사했어요. 조심스럽게 원상태로 돌려놓고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거기 누구야? 최상민 부장이었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죠. 강서진입니다. 서류 찾으러 왔어요. 이 시간에? 최 부장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어요. 서진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종이를 들어보였죠. 내일 아침 보고서요. 집에 놓고 와서. 그래, 수고해. 다행히 최 부장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집에 돌아온 서진은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션 성공. 15일 준비해. 답장이 곧 왔습니다. 알았다. 우리도 준비 완료.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면 정의가 실현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어요. 너무 쉬웠거든요. 마치 함정처럼. 서진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15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죠. 평범한 직원인 척하면서. 15일 새벽 1시 30분. 서진은 창고 2층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하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뒤쪽 출입구에 집중되어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재의 메시지였어요. 대기 중. 신호 기다림. 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전투를 앞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죠. 새벽 2시 정각.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서진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죠. 707 시절 익힌 은밀 이동술로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뒤쪽 출입구에 트럭 2대가 멈춰 섰어요. 최상민 부장과 박준혁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죠. 오늘은 양이 많네. 최 부장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박준혁이 상자를 확인하며 대답했죠. 명품 가방이랑 시계들이에요. 이번 것만 해도 5억은 넘을 겁니다. 서진은 휴대폰으로 민재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시작. 상자들이 트럭에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담았어요. 얼굴, 차량 번호, 상자 개수까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들이 창고를 둘러쌌어요. 서치라이트가 어둠을 밝혔죠. 경찰입니다. 모두 손 들고 움직이지 마세요. 확성기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범인들이 당황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죠. 뛰어, 빨리. 박준혁이 소리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죠. 서진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박준혁이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어요. 서진과 마주친 순간 그의 눈이 커졌죠.
도망치지 마세요, 팀장님.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박준혁이 이를 갈며 달려들었죠. 내가 고발한 거야, 이 배신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서진은 가볍게 피하고 박준혁의 팔을 잡았죠. 한 번 비틀자 박준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악. 서진은 박준혁을 제압한 채 말했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예요. 경찰들이 들어와 박준혁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준혁이 서진을 노려봤어요. 너는 대체 누구야?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강서진 전 707 특수임무대대 상사 출신입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707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었던 거죠. 최상민 부장도 체포됐습니다. 끌려가면서 서진을 봤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죠. 고작 신입이라고 속았어. 직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옳고 그름이죠. 현장이 정리되자 민재가 다가왔어요. 서진의 어깨를 두드렸죠. 수고했어. 덕분에 큰 건 잡았다. 고마워. 너희들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준호도 왔습니다. 압수한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3년간 13억 횡령. 이거 실형 확정이야.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고 기자들까지 몰려왔죠.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설마 신입이 707 출신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괴롭혔다니. 서진을 무시하고 비웃던 직원들이 이제는 두려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어떤 이는 슬쩍 다가와 사과했죠. 그때는 미안했어. 몰랐어.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었죠. 점심 무렵 회사 대표가 서진을 불렀어요. 커다란 사무실에서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썩는 걸 막았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왜 707 출신이신 분이 여기?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요? 예. 하지만 불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대표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장을 맡아주시겠어요? 대우는 최고로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전 창고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네, 왜요? 거기가 제 자리예요.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대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서진의 뜻을 존중했어요. 민수가 서진을 찾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고마워. 나는 겁쟁이였는데 너는. 민수 씨도 가족이 있잖아요. 이해해요. 그래도 정말 대단해. 민수가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된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창고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졌죠. 더 이상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모두가 서진을 존중했죠. 서진 씨, 이거 좀 봐주실래요? 같이 점심 먹어요. 오늘 회식 가시죠? 평범한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서진이 원했던 바로 그 삶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창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노을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재판 결과 나왔어. 최 부장 7년, 박준혁 5년. 그렇구나. 너 덕분이야. 진짜 고생했어.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707 시절이 떠올랐죠. 헬기에서 뛰어내리던 날들, 목숨을 건 작전들, 전우들과 함께한 시간들. 그때도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도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정의는 지킬 수 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죠. 이제 더 이상 군인의 짧은 머리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의 머리였죠.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한 삶이었으니까요. 평범하지만 정의로운 삶. 계단을 내려가며 서진은 내일 할 일을 생각했어요. 재고 정리, 배송 확인, 동료들과의 점심. 아주 평범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서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창고 문을 나서는 서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 일상 속에 있었으니까요.